어둡고 차가운 거리, 버려진 한 소년. 굶주림에 못 이겨 빵을 훔치다 붙잡혔고 모두가 손가락질했다. 넌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애야. 그렇게 말하며 세상은 등을 돌렸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웠다. 길바닥에 내려앉은 겨울바람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고 허름한 옷 사이로 찬 공기가 파고들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무리 배를 움켜쥐어도 소용없었다.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한 13살의 최강민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빵집의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안쪽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각 구운 빵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었다. 손님들은 포근한 온기에 둘러싸여 따뜻한 커피와 빵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목이 타들어갔다. 눈앞의 풍경이 아득해질 정도로 배고팠다. 최강민은 가게 앞을 서성였다. 종업원이 잠시 계산대를 비운 순간 본능적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진열대 위에 놓인 빵 하나를 재빠르게 낚아챘다. 와! 등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졌다.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가게 주인이 손가락으로 최강민을 가리키고 있었다. 손님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쏟아졌다. 저놈 도둑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빵을 움켜쥔 채 본능적으로 뛰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핥히듯 들어왔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도둑 잡아라. 도로변을 지나 어두운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한동안 굶주린 탓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러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발목을 휘감았다. 퍽!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빵이 손에서 튕겨나갔다. 길바닥에 내던져진 최강민 앞에 거친 손이 덥석 멱살을 움켜쥐었다. 이놈이 감히 가게 주인이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 길거리에서 행인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바라봤다. 훔친 빵으로 배 채우려던 거냐? 한 푼도 벌 생각 안 하고 남의 걸 훔치는 게 몸에 배었구만. 죄송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내가 지금 죄송하다고 하면 끝이야?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는 거야. 그때 어디선가 쿵, 쿵,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이놈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대낮부터 빵을 훔쳐 달아났어요. 경찰이 최강민을 내려다봤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주인은 계속해서 소리쳤다. 저런 놈들 그냥 감옥에 쳐넣어야 해요. 어차피 커서도 도둑질밖에 못할 놈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다. 저런 애들은 사회에 도움이 안 돼. 태어나길 저렇게 태어났겠지. 온몸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다. 움츠려 들었다. 눈을 감고 싶었다. 이대로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경찰이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일단 경찰서로 가자. 차가운 쇠수갑이 손목에 채워졌다. 이제 너도 전과자가 되는 거다. 경찰차 안에서 최강민은 숨을 죽였다. 주인은 조용했다. 차창 너머로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문득 머릿속을 스쳐간 얼굴이 있었다. 최만식, 따뜻한 집에서 잘 살고 있을 삼촌. 부모님의 남은 재산을 몽땅 가져가면서도 13살의 최강민을 짐짝처럼 내쫓았던 그 사람. 그때는 몰랐다. 이날의 체포가 인생을 바꿀 줄은.
도둑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될 줄은. 눈앞이 어두워졌다. 경찰차 안, 차창 밖으로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최강민은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을 내려다보았다. 손목이 붉게 패였다. 쇠의 차가운 감촉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머릿속이 텅 빈 듯 멍했다. 나는 이제 끝인가? 눈을 감으면 삼촌의 얼굴이 떠올랐다. 3년 전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집안 마당에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10살의 최강민은 작은 손을 유리창에 대고 김이 서린 창을 닦았다. 차가운 유리가 손끝에 닿자 기분이 묘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삼촌 최만식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짙은 갈색 코트를 걸친 그의 얼굴은 추위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민아. 낯선 부름이었다. 삼촌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다. 강민은 눈을 깜빡이며 삼촌을 바라봤다. 옷 챙겨라. 오늘부터 다른 데서 지내야 한다. 강민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삼촌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어디로요? 너랑은 이제 같이 못 살아. 내가 데려갈 곳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삼촌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더 이상 설명할 생각이 없는 듯했다. 짐 싸. 필요 없는 것들은 두고 가고. 강민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유일한 가족이 삼촌이었다. 삼촌은 처음엔 강민을 친척들 앞에서 걷어 키우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삼촌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다. 강민을 돌보는 척하며 부모의 죽음과 바꾼 보상금을 모두 가로챘다. 강민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아야 했다. 삼촌의 집에서의 삶은 마치 거대한 집 속의 그림자 같았다. 그리고 오늘 그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었다. 1시간이나 삼촌의 낡은 자동차가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 묻고 싶었지만 삼촌의 표정은 싸늘했다. 강민은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웠다.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삼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도로변을 따라 늘어선 상점들의 불빛이 차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따뜻해 보였다. 저 불빛 속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어쩌면 삼촌이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려는 걸까? 아니면 그저 귀찮아진 걸까?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가슴을 조여왔다. 자동차가 멈춰섰다. 낡고 오래된 고속버스 터미널이었다. 삼촌은 한숨을 쉬며 차 문을 열었다. 내려. 강민은 멍한 표정으로 삼촌을 바라봤다. 왜요? 그냥 내려. 삼촌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민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주변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바쁘게 오가는 승객들,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든 어른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10살짜리 아이 하나가 낡은 가방을 든 채 서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제부터 넌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강민은 숨이 멎는 듯했다. 뭐요? 내가 널 책임질 이유가 없어. 삼촌은 무표정하게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이거라도 받아. 손끝에서 돈이 바람에 흔들렸다.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삼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다. 진작 알아봤어야 했어. 삼촌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너 같은 애 어차피 잘 되긴 힘들 거야. 넌 내 팔자가 그런 거야.
그 말은 바람처럼 차갑게 귓가를 스쳤다. 그럼 잘 살아라. 삼촌은 말없이 돌아서서 차 문을 닫았다. 자동차가 시동을 걸었다. 삼촌. 강민은 반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차 문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삼촌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타이어가 눈 쌓인 땅을 밀어내며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강민은 정신없이 차를 따라 뛰었다. 삼촌, 삼촌, 제발 저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자동차는 멀어지고 점점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눈발이 거세게 흩날렸다. 터미널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숨을 헐떡였다. 멀어지는 차의 후미등이 흐릿한 붉은 점으로 작아지더니 결국 완전히 사라졌다.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손끝이 떨렸다. 그제야 강민은 이해했다. 버려졌다. 돌아갈 곳이 없다. 이후 강민은 세상에 혼자 남았다. 과거의 생각을 오래 할 사이도 없이 경찰차가 멈춰섰다. 문이 열렸다. 경찰이 최강민의 팔을 붙잡고 차에서 내리게 했다. 어딘가 익숙한 차가운 공기였다. 삼촌에게 버려지던 날과 다를 게 없었다. 경찰서 유치장의 쇠창살 사이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번졌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은 최강민은 두 손을 무릎에 감싸고 있었다. 밤새 떨다 못해 온몸이 굳어버린 듯했다. 손목에는 아직도 수갑 자국이 남아 있었다. 거칠게 채워졌다 풀린 흔적이 피부 위에 붉게 새겨져 있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감히 잘 수도 없었다. 이곳은 단순한 대기실이 아니었다. 벽 곳곳에 긁힌 자국, 녹슨 철제 침대,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신음소리. 그저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머물다 가는 곳이었다. 최강민도 이제 그런 부리로 낙인 찍힌 걸까? 누군가가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렸다. 반대편 벽에 기대 앉아 있던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최강민을 노려보고 있었다. 꼬맹이, 넌 무슨 죄로 들어왔냐? 목소리는 거칠었고 혀가 반쯤 꼬여 있었다. 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시선을 피했다. 말 못해? 남자는 비죽 웃더니 다시 툭 던졌다. 아니면 진짜 죄 지은 거야? 이곳에서 죄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도둑질, 폭행, 사기,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 최강민은 온몸을 더 웅크렸다. 유치장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무거운 걸음이었다. 철문이 열리고 경찰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최강민.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제대로 불려서 그런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강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경찰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깊게 팬 주름, 날카로운 눈빛.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곤에 찌든 경찰들과는 달랐다. 나가자. 그가 문을 열었다. 강민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저려 휘청거렸다. 이대로 따라가면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가는 걸까? 아니면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걸까? 경찰을 따라 복도를 걸었다. 쇠창살 문이 하나씩 열렸다 닫혔다. 그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정과자가 되는 거다. 어제 들었던 말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사실이라고 문 앞에 써진 방 안에는 낡은 책상이 하나 있었다. 그 위에 파일 몇 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경찰은 의자에 앉더니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앉아라. 강민은 천천히 맞은편 의자로 향했다. 몸을 움츠린 채 조심스럽게 앉았다.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최강민 13살. 보호자 없음. 주거 불분명. 도둑질 전과 없음. 경찰이 파일을 덮고 강민을 바라봤다. 그런데 왜 빵을 훔쳤냐?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배가 고파서? 그건 이유가 안 된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다. 죄송하면 다야? 그 말에 강민은 움찔했다. 그 문장이 너무 익숙했다. 터미널에서 삼촌이 떠나기 전 똑같은 말을 했다. 죄송하면 다냐? 강민아. 경찰이 천천히 말했다. 그 빵값이 얼마인지 아냐? 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단돈 2,000원이다. 경찰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말했다. 2,000원 때문에 내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그 말이 낯설게 들렸다. 도둑질을 하면 당연히 처벌받는 거 아닌가? 다들 그랬다. 도둑질은 나쁜 거고 도둑질을 한 사람은 더 나쁜 거라고. 그런데 이 경찰은 이상했다. 단순히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것 같았다. 강민아, 법이 뭔지 아니? 강민은 그 말에 처음으로 시선을 들었다. 법이요? 그래, 법. 내가 어제 깨달은 건 법이 없으면 내 같은 애들은 단순히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는 거야. 경찰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법이 있으면 너 같은 애도 보호받을 수 있어. 강민은 멍해졌다. 법이 보호한다고요? 그래.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은 힘없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 말은 강민의 머릿속에 깊게 새겨졌다. 조사는 끝났다. 형사는 강민을 경찰서 밖으로 풀어줬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경찰서 바깥에는 아직도 해가 뜨지 않았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도로 위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다. 강민은 발끝을 내려다봤다. 낡은 운동화가 차가운 바닥 위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길 위. 어디로 가야 할까? 경찰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명함이었다. 여기. 강민이 주저하며 받아들었다. 명함 위에는 김태수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내가 갈 곳이 없다면 나한테 전화해.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볍게 등을 두드렸다. 그리고 강민이 고개를 들었다. 너 변호사가 돼보는 게 어때? 그 한마디에 강민은 숨을 삼켰다.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운다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될 거다. 경찰은 미소를 지었다. 강민은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다. 그날 밤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다. 도둑이 아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10년 후 사법고시 시험장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차게 퍼붓는 빗줄기가 아스팔트 바닥을 두드렸다. 흠뻑 젖은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렸고 도로 위에는 우산을 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들 사이 젖은 책가방을 움켜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23살의 최강민이었다. 머리는 축축이 젖었고 검은색 수트는 어깨부터 소매까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눈앞에는 커다란 시험장이 서 있었다. 사법시험 2차 시험장이라는 간판을 올려다보는 동안 손에 든 수험표가 축축하게 젖어갔다. 긴장감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긴 여정이었다.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둑질을 하다 체포됐던 13살. 형사 김태수의 손에 이끌려 법을 처음 접했던 14살. 야간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16살. 독서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하루 18시간씩 법전을 외웠던 20살.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시험이 끝났다. 시험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딘가 붕 떠 있는 기분이었다. 합격할 수 있을까? 아니, 끝까지 가야 한다. 여기는 중간 지점일 뿐이다. 강민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산을 쓴 한 남자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형사, 김태수였다. 어이, 이놈아. 김태수가 활짝 웃으며 강민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이제 곧 검사되는 거냐? 강민은 쑥스럽게 웃었다. 아직 모르죠. 결과 나와봐야. 에이, 내가 너라면 당연히 붙었다고 장담하겠다. 강민은 작게 웃었지만 속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태수는 그 표정을 읽은 듯 한쪽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말했다. 강민아, 너 처음 봤을 때 기억나냐?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빵 훔치다가 붙잡혔잖아요. 그래. 그날 경찰서에서 처음 너를 봤을 때 솔직히 나도 별 기대 안 했어. 김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빗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내가 변했더라.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줬어. 강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굶주린 아이가 아니었다. 더 이상 도둑이 아니었다. 그는 검사가 될 사람이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사법고시 합격 발표일이다. 합격자 명단이 게시판에 붙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험번호를 찾느라 북적거렸다. 강민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제발. 게시판 한쪽을 훑어 내려가던 순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8521. 자신의 수험번호였다. 합격이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붙었냐? 김태수가 옆에서 물었다. 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붙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김태수는 박수를 치며 웃었다. 이제 진짜 검사 되는 거네. 와, 우리 강민이 대단한데? 강민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검사 임용 후 첫 사건을 맡게 되었다. 그날 밤 강민은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부정부패, 횡령, 조세 포탈. 고소장 맨 위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최만식, 삼촌의 이름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무실 책상 위에서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었다. 정리된 서류 더미 위로 한 장의 고소장이 놓여 있었다. 최강민은 손끝으로 그 문서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위에는 또렷한 글씨로 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만식. 그 이름을 본 순간 어두운 기억들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터미널 앞 차가운 겨울바람. 너 같은 애 어차피 잘 되긴 힘들 거야. 바닥에 내팽개쳐진 10,000원짜리 한 장. 멀어져 가던 자동차의 붉은 후미등. 손끝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날 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다. 형사 김태수는 마지막까지 법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조직을 수사하던 중 그는 함정에 빠졌다. 형사님, 조심하세요. 강민이 비명을 질렀을 때는 이미 늦었다. 강민아, 법은 힘없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꼭 기억해라. 김태수는 흐려지는 눈빛으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싸늘한 빗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강민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형사님. 빗속에서 그의 울음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그날 이후 강민은 더욱 단단해졌다. 법이 무너지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 다짐을 지킬 때였다. 눈물 속에서 김태수 형사의 장례를 마치고 곧바로 강민은 복귀를 했다. 조사실 첫 대면 유리병 너머로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최만식, 50대 중반, 기름기 오른 얼굴, 몸에 꼭 맞는 고급 정장을 걸친 채였다. 그러나 몇 가닥 새치가 더 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최만식의 눈이 커지며 놀라는 것도 잠시였다.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다. 강민은 천천히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최만식은 다리를 꼬고 앉아 시계를 힐끗 보았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나? 강민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만식 씨, 공금 횡령, 뇌물수수, 조세포탈 혐의로 소환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 서늘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최만식이 피식 웃었다. 허허. 아니,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이 나라 경제를 위해 얼마나 기여한 사람인데. 피해 금액만 80억입니다. 최강민은 서류를 뒤적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허위 서류 작성으로 기업 자금을 유출했고 이를 차명 계좌로 돌려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또 불법 로비를 통해 인허가를 따냈습니다. 전부 증거 확보됐습니다. 최만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러나 곧 비웃음을 띠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강민아. 강민의 손이 멈췄다. 내가 널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러는 게 맞냐? 강민은 눈을 가늘게 떴다. 키웠다고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언제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최만식이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웃었다. 야, 그래도 내가 우리 집에서 몇 년은 살았잖아. 한 지붕 아래 있었으면 가족이지. 강민의 손끝이 서류를 쥐었다가 힘을 뺐다. 가족? 그 단어를 음미하듯 되뇌었다. 그러나 이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최만식 씨. 강민은 서류를 내려놓고 차분히 최만식을 바라보았다. 전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만 이야기합니다. 한순간 최만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번 사건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만식 씨는 법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겁니다. 최만식은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제야 사태가 진짜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강민아. 이번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삼촌이 잘못했다. 그래, 내가 욕심이 좀 많았어. 하지만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강민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어릴 때 최만식 씨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최만식은 숨을 삼켰다. 강민이 천천히 최만식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 같은 애 어차피 잘 되긴 힘들 거야. 최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민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때 전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은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민은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법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최후 선고가 있는 날 법정 안은 조용했다. 최만식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다. 피고인 최만식,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최만식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강민은 방청석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삼촌은 끝까지 자신을 부정하고 돈과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법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었다. 최만식이 떠날 때
그는 강민을 향해 애절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강민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만식이 사라지자 강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다. 가야 할 곳이 있었다. 김태수 형사의 묘비 앞에서 자꾸 발걸음이 느려진다. 이런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묘비 앞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역이었다. 산등성 위에 자리 잡은 작은 공동묘지. 강민은 김태수 형사의 묘비 앞에 섰다. 묘비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형사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말씀하셨죠. 법이란 힘없는 사람을 지키는 거라고. 강민은 손을 묘비 위에 가만히 올렸다. 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김태수가 그를 보고 있다면 아마도 흐뭇하게 웃고 있을까? 강민은 조용히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멀리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